정용진 회장과 임영희 여사의 이례적 주식거래 시리즈. 지난 이야기에서 양도와 증여 세금은 동일하다. 하지만 양도를 하게 되면 현금 방안, 활용 방안이 다양해지고 아마도 세대 생략 증여를 위해 사용될 거란 얘기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게 주가 하락 덕분에 가능했고 그 주가 하락에 지마켓 인수가 가운데 있었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마켓 인수전 이야기와 지마켓 인수가 말이 안 된다는 부분을 유통시장 발전과 이커머스의 침투 그리고 현재 혼전 상황까지 빗대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마켓 인수가 말이 안 된다고 얘기 드렸지만은 사실 인수전 때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은 매우 많았습니다. 인수하게 된 이마트를 비롯해서 롯데, SK, 인터넷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 경쟁업체인 알리바바 등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들은 매우 많았을 텐데 사실 제 생각에 내부 직원들은 다 반대했을 것 같아요. 윗사람들은 지마켓이 당시 보여주고 있던 숫자를 보고 찬성했을지 모르지만은 내실을 본다면은 지마켓은 인수할 필요가 없는 회사였거든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음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 유통시장의 발전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면서 왜 밑에 직원들이 반대했을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인수전에 참여한 기업들은 많았지만은 막상 판이 깔리고 나면 철수한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인터넷 기업인 카카오, 네이버는 당연히 철수했고요. 경쟁업체인 알리바바도 철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마켓이 가진 핵심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있었거든요. 매출의 대부분은 네이버를 통한 간접적인 매출이 많았고 배송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셀러들이 들어와 있는 시장일 뿐이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가격이 싸다면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이런 M&A들에 보면은 M&A가 끝나고 나서 승자의 저주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너무 비싸게 사서 걱정들을 하는데 사실 전 지마켓 인수전은 패배 확정이었다고 봐요. 뭐 비싸게 사서 문제가 아니라 사선 안 될 기업을 샀던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일단 너무 비싸게 산 부분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당시 알려진 얘기로는 이마트가 3조 원대를 썼고 롯데가 2조 원, SK가 1조 원을 썼다는 썰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1조 원을 쓸 바에는 안 들어가는 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마 SK에서는 이걸 누군가 3조 원을 주고 산다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1조 원이란 금액을 써서 냈을 거예요. 근데 이 3조 원도 회사의 가치를 3조 원으로 평가한 게 아니라 회사는 4조 원 넘게 평가하고 80%만 사는데 3.4조 원을 주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SK가 100%에 대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 SK가 지분 100% 인수를 1조 원대를 적었다면은 SK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비싼 가격을 주고 인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황상 네이버랑 공동 인수를 추진하다가 네이버가 마지막에 발을 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돈을 최대한 끌어다녀서 80%라도 샀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인수 시점부터 패배는 확정적이었다. 사실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이 유통시장의 변화를 보면 제가 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지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5일장이라는 개념조차 모르더라고요. 5일장이라는 건 옛날에 시장이 5일마다 열리는 거예요. 네. 5일마다 열리는 이 이유는 수요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군데에서 머물러 장사를 하면 좋은데 5일 동안 올 손님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과 손님들 모두 5일마다 한 번씩 거래를 했던 거죠. 이게 시장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상설 시장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게 시장이란 일주일 내내 장사를 해야 되지만 과거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상설 시장의 변화의 가장 큰 거는 영업 시간의 변화예요. 옛날에 또 상설 시장이 약간 좀 노후화된 느낌이 드니까 종합상가나 쇼핑몰로 변화를 했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토지가 부족해지게 되면서 그냥 시장이 물리적 형태만 변화한 거예요. 옆으로 쭉 늘어져 있던 게 위로 쌓아 올린 거죠. 이런 형태가 좀 더 발전하면 백화점이 됐어요. 근데 백화점이 실제 현대백화점이나 많은 백화점들, 갤러리아 백화점도 그렇고요. 아파트의 종합상가이던 게 백화점으로 발전한 거거든요. 위치는 그 자리에서. 이 차이가 뭐냐면은 사람들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서 수요 증가를 넘어서서 이제는 고품질의 상품을 원하는 거예요. 명품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백화점 하면 명품이지만 그 전에도 시장 제품이 아닌 뭔가 브랜드 있는 제품을 원했는데 이거에 대한 품질 보증, 진품이라는 보증을 백화점이 해주게 된 거죠. 백화점들이 성장하고 나서는 할인마트가 등장해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까르푸 뭐 많은 마트들이 들어왔었는데요. 이거는 소득이 증가도 했지만은
제품들도 품질이 올라온 거예요. 옛날에는 시장에 있는 제품은 후지고 백화점에 있는 제품은 좋고 이랬는데 우리 대륙의 실패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도 품질이 어느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그냥 이제는 아무 브랜드나 막 사도 쓸 수 있을 만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이 중요해지게 된 거예요. 이 가격이 중요해지게 된 거를 할인마트에서는 직매입을 한 거예요. 재고 부담을 줬다는 건데 이거는 뒤에 이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물건을 싸게 팔기 위해서는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싸게 사기 위해서는 할인마트가 재고를 떠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조금 다르게 보면은 오일장이나 상설시장이나 종합상가 쇼핑몰 모두 그냥 시장에 상인이 입점한 거예요. 상점이. 장사도 상점이 개개인이 알아서 하고 재고도 상점이 알아서 지는 거고 품질에 대한 보증도 상점이 직접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 가서 물건을 잘못 사와서 반품하게 되면은 그 시장이 해주는 게 아니라 시장에 있는 상점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백화점이 품질 보증을 대신해 준 거예요. 백화점에 어떤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사든지 간에 백화점이 품질을 보증을 해주는 거죠. 대신에 백화점은 매출에 대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는 거고요. 하지만 수수료라는 거는 상인들도 임대료를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똑같은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백화점은 물갈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MD라 그러죠. 주기적으로 매장을 갈아요. 유행하는 브랜드들은 입점하고 잘 안 팔리는 브랜드들은 퇴출시키고, 물론 시장에서도 잘 안 팔리는 상점들이 나가긴 하지만은 그 속도를 더 빨리 한 거죠. 그래서 백화점은 트렌드를 앞서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할인마트 같은 경우는 장사는 할인마트가 직접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식자재 마트를 따로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라 채소도 공산품도 신선제품 모두를 다 할인마트가 직접 하는 거죠. 당연히 재고도 마트가 지고요. 품질 보증도 마트가 하고요. 물론 이 형태는 동네 마트도 동일해요. 그럼 동네 마트와 할인마트의 차이가 뭐냐면은 할인마트는 전국에 매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 업체들이랑 구매력을 협상하는 거예요. 동네 마트가 100개를 산다면은 할인마트는 우리는 3,000개를 살 테니까 가격을 깎아줘. 그리고 동네마트 니네가 동네마트까지 갖다 줘야 되잖아. 우리는 물류창고에 있는 거 전국 매장으로 우리가 직접 갖다 줄게 하면서 단가도 깎고 물류비도 절감하고 인건비도 절감하게 돼요. 시장에는 개별 판매점마다 다 사람들이 존재하고 계산도 개별 상점에서 따로 하잖아요. 할인마트는 계산대도 모으고 인력 배치를 하면서 인건비도 절감을 한 거예요. 그 결과 할인마트는 싸고 쾌적하고,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만은 시장과 할인마트의 가장 큰 차이가 주차였던 적이 있어요. 주차 편하고 물건 다양하고 영업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문 열었나 안 열었나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정찰제라는 게 또 정찰제와 거꾸로 애누리가 있는 게 시장의 매력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시장에 가서 줄다리기 하는 것보다 정찰제가 매력적이던 때가 있었어요. 백화점들도 초창기에는 정찰제라는 걸 엄청나게 광고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마트에 가면 미끼 상품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마트가 유통시장을 완전 장악했던 때가 있었어요. 기타 유통시장이 또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의류 쇼핑몰인데요. 지금은 추억처럼 남았지만은 밀리올의 두타, 이런 동대문에 있던 의류상가 가서 쇼핑하던 적이 많았죠. 이게 동대문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동대문 밀리오레가 잘 되고 나니까 전국 각지에 밀리오레가 생기기도 했고요. 각 지역에 크루앙스, 안양 1번가처럼 각 지역에 있는 의류 쇼핑몰들이 생겨나기도 했었어요. 가전도 전문 쇼핑몰이 있었거든요. 테크노마트라고 CGV가 생기고 해서 처음에 엄청난 이슈가 됐었는데, 가전제품이나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거를 사러 우리는 가전 쇼핑몰을 이용했어요. 이렇게 쇼핑몰도 있었고, 유통의 한 형태로는 방문 판매라는 게 있었어요. 방문 판매가 낯서신 분도 있을 텐데, 과거에 그 응답하라에 나오기도 했지만은 아주머님들이 화장품을 메고 물건을 팔러 다니기도 했었고요. 우유를 배달해 주는 거는 의외로 큰 상권이었고요. 신문 배달 당연히 있었고요. 다단계라는 채널도 있었지만 요건 논외로 하고요. 통신 판매라는 것도 있었어요. 카탈로그 판매라고 지금 분들 상상도 못 하실 텐데, 잡지책이 배달이 돼요. 잡지책에는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상품과 가격과 설명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우편이나 전화로 주문을 하는 거예요. 몇 번 주문을, 몇 번 제품을 갖다 달라. 이렇게 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거랑 유사하게 신문지면 판매도 있었고요. 인포머셜 광고라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TV 방송하는 중간에 방송과 광고의 약간 섞인 형태로 제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확대돼서 TV용 쇼핑이라는 게 등장했는데요. TV용 쇼핑은 케이블 TV가 성장하면서 나온 건데,
무형 상품의 판매도 하지만은 케이블 TV 홈쇼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홍보 목적의 방송도 있었다는 거예요. 매출을 일으키기 위함도 있지만은 매출을 하지 않더라도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당연히 품질 보증도 홈쇼핑에서 해줬었고요. 이 홍보 목적이라는 거는 나중에 SNS나 이런 쪽으로 발달하니까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이런 기타 유통시장도 이 판매의 구분에 따라서 개인이 하는 것과 법인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이 중에서도 방문 판매와 통신 판매는 처음부터가 무점포 영업이었어요. 애시당초 이런 이커머스의 침투가 쉬웠던 분야였고요. 반면 의류 쇼핑몰이나 가전 쇼핑몰은 물리적인 영업 공간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던 건 의류 쇼핑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커머스가 침투할 때 우리의 많은 소비 카테고리들 중에서 의류가 가장 먼저 빼앗겼는데 의류는 초창기에는 개인들이 직접 쇼핑몰을 운영했어요. 지금처럼 막 지마켓에 입점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말 그대로 인터넷 페이지를 오픈하고 네이버에 광고비를 주고 광고했던 거죠. 의류라든지 액세서리가 많이 팔렸었고요. 이게 중간에 SNS가 등장하면서 뭐 물건팔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지만 지금도 사실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한 유통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업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개인이 쇼핑몰을 구축하고 홍보하고 이런 게 어려우니까 인터파크나 이런 회사들이 등장하면서 개인 쇼핑몰 운영 대신에 사이트는 우리가 운영할 테니까 결제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처리해주고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의류 쇼핑몰, 방문 판매, 통신 판매는 많이 쪼그라들었고요. 의외로 가전 쇼핑몰은 조금 늦게까지 남아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혼전 상황이 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거는 개인 쇼핑몰이에요. 개인 쇼핑몰이 오픈마켓으로 먼저 흡수가 됐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사실 가전 쇼핑몰이에요. 이런 가전은 이렇게 인터넷이 되면서 물론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지만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삼성이나 LG의 대리점들이 매장을 넓히고 있어요. 늘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혼전이 되면서 SNS는 뭐 개인이 장사하면서 배송을 위탁하고 쿠팡은 배송을 직접 해요. 쓱닷컴도 배송을 직접 하려고 했지만은 아직 많은 유통기업들이 배송을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오픈마켓, 지마켓이라고 볼 수 있죠. 개별 상인들이 개개인이 입점하고 근데 배송도 지마켓이 해주는 게 아니라 배송을 위탁하게 되는 거죠. 제가 가전직영점을 하나 빼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가전직영점이 살아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배송을 직접 한다는 거예요. 가전제품은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에어컨 설치도 그렇고 TV도 이렇게 일반적인 크기와 다르고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액정이 깨지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가전직영점이 다른 쇼핑몰들에 비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배송을 직접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유통업에 있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혼전이 이 SNS와 쿠팡은 아마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유통기업이나 오픈마켓 가전직영점들은 네이버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네이버를 통한 홍보 판매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일반적인 제조업체들도 네이버에 직접 입점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는 마트도 롯데, 이마트, 신세계 있지, 동네마다 슈퍼마켓들 다 있지, 유통 채널들이 많으니까 제조업체 입장에서 자기들이 직접 뛰어드는 것보다 여기저기 업체에 뿌려주는 게 효율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마트들도 쪼그라들고 자기의 거래 상대방이 쿠팡밖에 안 남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매출의 대부분 쿠팡이 가져가게 되니까. 그렇다면 제조업체들도 그렇다면 우리도 중간 단계를 다 생략하고 네이버에 입점해서 물건을 싸게 직접 팔아보자라는 생각에 많이들 입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쓱닷컴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마트를 네이버의 경쟁업체로 본다는 이유가 쓱닷컴 같은 경우는 네이버로부터 벗어나서 쿠팡의 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오픈마켓들도 가고 싶죠. 근데 오픈마켓들은 오히려 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쿠팡은 구매력이 있고 배송망을 가지고 있고 자체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통기업들을 보면은 배송망을 못 가지고 있으니까 대한통운을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G마켓 같은 오픈마켓들도 자체 채널을 보유하고 있지만 구매력이 약하고 배송망도 없고 그러니까 네이버와 대한통운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은 이미 쿠팡의 구매력은 너무 커졌고 쿠팡은 이미 어플을 통해 사용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배송망도 너무 커졌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자체 채널이 쿠팡보다 더 크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이버는 구매력도 없고 배송망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3자 연합처럼 네이버, 배송, 판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뭉쳐가지고 협상하면서 같이 힘을 키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현재 이마트 상황이에요. 제가 이전에 학교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놀라웠던 얘기는 협상은 가진 자들의 놀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마트가 가지고 있었던 걸 살펴보면은 이마트는 아마 토지 기준으로는 전국 요소에 엄청난 토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현금도 많이 있었죠. 브랜드도 신세계와 분리하긴 했지만은 쓱닷컴 자체도 그렇고 이마트도 그렇고 브랜드력 자체는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구매력도 많이 쿠팡보다 밀린다고 하지만은 구매력도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쿠팡과 비교하자면 배송이 가장 뒤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활용 방안을 본다면 전 개인적으로 현금을 활용해야 돼요. 현금을 활용해서 배송망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금을 다 소진해서 배송에 투자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토지와 배송의 시너지가 매우 큰 편이에요. 배송을 하려면 물류 창고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마트는 좋은 자리에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를 창출해서 매출을 일으키면서 구매력을 끌어올려야 돼요. 쿠팡 수준으로. 지금은 예전에는 쿠팡보다 구매력은 높았지만은 동등해지다가 지금은 역전된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구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출을 늘려야 되니까 우선 배송에 투자를 통해 구매력을 끌어올리고 이렇게 해서 가격적인 우위를 가진다면은 브랜드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 사실은 구매력 있고 브랜드 있고 배송을 갖추고 나면은 현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마트는 지마켓 인수를 했잖아요. 이 여기 있던 현금을 지마켓이랑 바꾼 거예요. 현금은 다 쓰고 지마켓은 들어왔는데 브랜드는 두 개를 합친다고 해서 두 배로 놓는 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두 개를 1 더하기 1을 해서 1.1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1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시너지는 창출하지 못하고 결국은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현금이랑 바꿔야 되는 거예요. 토지도 줄어들었고 현금도 줄어들었고 브랜드는 두 개가 있는데 아무런 시너지를 창출하지 못하고 구매력은 지마켓은 구매력이 없으니까 여전히 쿠팡이 뒤지고 배송 투자는 확 뒤쳐져 버렸고 그렇다면은 지마켓을 매각해서 현금을 받아내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마 이마트는 지마켓을 팔고 싶었겠지만 사갈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작법인을 설립하게 되는 거고 현금은 그다지 늘지 않게 되는 거고 부족한 구매력과 배송을 키우기 위해서 CJ와 협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부분이 과연 잘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원래 오늘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얘기가 길어져서 여기서 자르고 다음 영상에 드릴 이야기는 알리와 지마켓을 통해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그 회사 이름은 위대한 작품이에요. 이 위대한 제품은 저는 사실은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바이 차이나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요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고 가장 피해를 볼 사람들이 지마켓 셀러라고 보여지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